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박성우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 국방색 군복은 이제 옷장 속에 고이 접혀 있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직도 무공훈장의 무게가 남아 있었다. 거실 한켠에는 국가유공자 표창장이 걸려 있고 훈장을 단 옛 사진이 장식장 위에 놓여 있었다. 훈장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박성우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스름해질녘 박성우는 혼자 앉아 낡은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어린 형제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자신과 형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사진은 군데군데 빛발해 있었지만 형의 얼굴은 또렷했다. 잘 있어요? 그는 사진 속 형의 얼굴을 살며시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국가와 국민이 부르는 대로 평생을 살아왔건만 자신의 피부치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그의 가슴에 깊게 패였다. 그날도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6월 25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기념식에 초청받아 후배 군인들 앞에서 애국과 희생을 설파하곤 했다. 그러나 올해 그는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거웠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 이제 삶의 겨울에 접어든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 소원은 영웅이라는 칭호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전쟁통에 헤어진 형을 살아생전에 다시 한번 만나는 일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의 포성이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20살 청년이었던 성우의 청춘도 그날 송두리째 바뀌었다. 피난길은 아비규환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던 길에 적의 폭격과 포성이 뒤쫓아왔다. 성우는 형의 손을 꼭 잡고 달렸다. 그런데 피난 행렬이 임진강 다리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못한 비극이 벌어졌다. 다리가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넜던 성우는 눈앞에서 다리가 끊기는 것을 목격했다. 순식간에 물보라와 함께 형체를 잃은 다리 건너편에서 형과 부모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성우는 절규하며 돌아가려 했지만 아군 병사들이 그를 붙잡았다. 이제 늦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어요. 울부짖는 성우를 동료들이 강제로 부둥켜 안고 피신시켰다. 눈앞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그는 남쪽으로 실려 내려왔다. 며칠 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름 모를 피난민 수용소 천막 아래였다. 그는 그제서야 가족들을 영영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 후 성우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가족을 찾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젊은 그는 치열한 전투 현장을 누비며 목숨을 걸었다. 혹한의 눈밭에서 동상에 걸린 발로 철모가 찌그러지도록 싸웠고, 포성이 빗발치는 고지에서 전우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도 했다. 처절한 전쟁의 나날 속에서도 그는 형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전투가 끝난 밤이면 천막 속에서 몰래 형의 이름을 불러보곤 했다. 한국 전쟁으로 무려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훗날에야 알게 되었지만 당시 성우의 가슴에는 오직 자기 하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만이 가득했다. 1953년 휴전이 되던 날 성우는 서울의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총성과 포효는 멎었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일부가 사라진 채였다. 23세 젊은 나이에 성우는 가족을 북에 둔 실향민이자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가족을 잃었다는 비통이 뒤섞인 채로 그는 폐허가 된 남쪽 땅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다. 휴전 후 성우는 군에서 전역하여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 했다. 그러나 전쟁 영웅에게 쏟아지는 찬사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따라다녔다.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현충일마다 기념연단에 세워졌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듯 보였다. 하지만 훈장이 빛날 때마다 성우의 눈시울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맺혔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영광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해가 갈수록 깊어만 갔다. 성우는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남북이 대치된 세상에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다. 1980년대에는 대한적십자사에 이산 가족 찾기 신청서를 접수했고 성우는 혹여나 형이 살아있다면 자신을 찾고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연락처와 사연을 남겼다. 1983년 여름 남쪽에서는 역사적인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가 열렸다. 성우는 그 프로그램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해 두고 TV 앞에 앉아 며칠 밤을 지새웠다. 방송은 당초 몇 시간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수십만 이산 가족이 몰리면서 결국 닷새 밤낮으로 이어졌다. 여의도 광장에는 5만여 건의 사연이 쏟아졌고 500여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성우는 혹시라도 형의 이름이 불릴까 가슴 졸이며 화면을 바라봤지만 끝내 그의 사연은 나오지 않았다. 수만 명의 한이 뒤섞인 통곡 소리 속에서 그는 또 한 번 이름 모를 상실감을 삼켜야 했다. 그 후로도 그는 매년 이산 가족 상봉 신청을 했다. 2000년대 들어 남북 관계가 풀리며 금강산에서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몇 차례 열렸지만 성우에게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애타는 사연은 많고 만남의 자리는 한정적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접수한 이산 가족 찾기 신청서는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 묻혀갔다. 주변에 함께 신청했던 지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성우 또한 점차 체념하게 되었다. 살아있다 해도 형도 이제는 80을 훌쩍 넘겼을 터였다. 어느새 다음 기회에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만큼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가족의 생사는 평생 미궁 속에 남는 듯했다. 성우는 명예로운 훈장을 받고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국가에 헌신한 대가로 얻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피부치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기도했다. 부디 형이 살아있다면 꿈에라도 나타나달라고,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편히 잠들었다는 소식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자식도 없이 노부부 단둘이 살던 그는 아내마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뒤 더욱 외로워졌다. 생의 마지막 장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선연해지는 형의 기억에 홀로 눈물 짓곤 했다. 그런 성우에게 올해 봄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87의 노구를 이끌고 지내던 그의 삶에 믿기 어려운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이다. 전화를 건 이는 탈북지원단체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성우는 반신반의하며 수화기를 붙들었다. 박성우님 되십니까? 최근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한 분이 박성우님께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직원의 말에 성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얼마 전에 넘어온 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넘어오기 전에 평양에서 뵌 한 할아버지께서 꼭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청년은 곧 무언가를 전해주려는 듯 숨을 골랐다. 성우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 수화기를 꽉 쥐었다. 그 할아버지 성함이 박성철인데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며 남쪽에 박성우라는 동생이 살고 있을 거라고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성우는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도 몰랐던 형제가 북에 살아있었다는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떨리는 손에 땀이 배어나와 수화기를 미끄럽게 했다. 아니, 형님이 형용이 살아있다고요? 그가 더듬거리며 되묻자 청년은 예, 박성철 할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올해 90입니다라고 답했다. 김혁이라는 탈북 청년은 전에 받은 사진을 이미 성우에게 이메일로 보내두었다고 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눌러받은 편지함을 열자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성우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가족 사진과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청년 장교 옆에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625 전쟁 발발 직전 형제만이라도 찍어두라고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촬영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성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즉시 탈북 청년과 지원단체 직원들을 만나러 갔다. 그 자리에서 성우는 보다 자세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북한의 박성철님은 젊은 시절 평양으로 이주해 공장에서 평범하게 일하며 살았다고 했다. 결혼하여 자녀도 두었지만 지금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아내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 홀로 지낸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남쪽에 동생이 있다고 털어놓지도 못한 채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몇 달 전 우연히 알게 된 탈북 예정자 김혁에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연을 밝혔고 혹시나 남쪽까지 닿길 바라는 마음에 사진을 하나 건네주었다는 이야기였다. 성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흐릿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던 형의 얼굴이 사진 속 백발의 노인과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는 믿기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기적처럼 찾아온 형제의 생존 소식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성우는 그 사진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북녘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조금만 기다려 꼭 만나러 갈게. 굳은 결의가 그의 눈빛 속에 되살아났다. 80이 넘은 나이에 월북을 결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우는 우선 정식 절차로 형과 만날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국방부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등에 문의해 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다.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이라 개인의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쉽사리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였지만 정작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금기를 깨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는 고민을 거듭했다. 한때는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했다. 차라리 편지를 써서 전달만 해달라고 할까? 내가 북에 가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나 편지 한 통으로는 평생의 한을 풀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형제의 재회란 생생한 숨결을 느끼고 손이라도 맞잡아 보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 마침내 성우는 마음을 굳혔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차라리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뚫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던 나침반과 지도를 서랍에서 꺼냈다. 군에서 배운 지형과 지식들이 희미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젊은 시절 보초를 서며 지켜보던 군사분계선의 철책과 지뢰밭이 아른거렸다.
철원 쪽 역곡천 근방은 예전부터 DMZ 중에서도 지형이 험해 경계가 소홀했지. 그가 수십 년 전 전우들에게 들었던 소문까지 더듬으며 나름의 월북 루트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수류탄 파편이 박혀 굽어진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성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만큼은 이 다리야말로 나를 북으로 데려다줄 징검다리가 되어야 해. 마치 젊은 시절 작전을 준비하듯 그는 꼼꼼히 월북 계획을 세워나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 한켠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수십 년간 그는 나라의 법과 명령을 철저히 따르며 살아왔다. 월북은 곧 반역이요, 곧바로 군법회의감이었다. 넘어간 놈은 배신자, 넘어오신 분은 의로운 영웅이라는 말을 그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런 선택을 하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우는 사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형의 눈을 떠올렸다. 자책과 망설임은 그 눈빛 앞에서 이내 사그라졌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 손가락질하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마지막 걸음을 내딛겠노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성우는 마지막 준비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혹여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는 조용히 작별을 예비했다. 평생 받아온 훈장과 증서들은 상자에 담아 국가보훈처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함께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편지에는 붉은 잉크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목숨 바쳐 지킨 나라여, 내 선택을 용서하라. 그가 가장 아끼던 전쟁 기념 메달은 아내의 사진과 함께 장롱 위에 올려두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성우는 홀로 월북길에 오를 채비를 마쳤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성우는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조심스레 산비탈을 올랐다. 고요한 산중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귀를 간지럽혔다. 며칠간 은신하며 지켜본 덕에 남쪽 경비 초소의 움직임은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초소 서치라이트의 사각지대를 노려 철책 밑으로 파고들었다. 준비해온 와이어 커터로 철조망에 조그만 틈을 냈고 몸을 웅크린 채 간신히 빠져나왔다. 철망이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경계병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성우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몸을 낮추고 빠르게 움직였다. 발밑 땅은 질척였고 곳곳에 지뢰 경고판이 보였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 걸음씩 신중히 내디뎠다. 풀숲에서 날아오른 새 한 마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북측 초소까지 1km 남짓.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두려움을 억눌렀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 북측 초소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성우는 마침내 자신이 북녘 땅 깊숙이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북받치는 감정을 꾹 누르며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감상에 잠길 겨를이 없었다. 성우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초소와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발각될 위험이 컸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일부러 험준한 바위지대를 돌아 북측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예상대로 수풀을 헤치고 언덕을 넘자 멀찍이 보이던 초소의 불빛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는 분명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에 발을 들인 상태였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요란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가만히 엎드렸다. 북측 초소의 경비견이 인기척을 알아챈 것인지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곧 이어 거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사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누구야? 정지하지 않으면 쏜다. 북측 경계병의 함성이 밤 공기를 갈랐다.
성우는 필사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쏘지 마라. 그는 북측 말씨로 고함쳤다. 순간 총성이 울리며 그의 바로 옆 땅바닥에 흙먼지가 튀었다. 성우는 땅에 엎드린 채 절박하게 외쳤다. 나는 남조선 전쟁로병이요. 가족 찾으러 왔소. 그의 울먹이는 절규가 적막한 벌판에 흩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성우를 에워쌌다. 북한 군인들이 달려와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몇 차례 발길질을 당했지만 성우는 반항하지 않았다. 간첩 아닙니다. 자진 월북이요. 성우는 거듭 호소했다. 곧이어 상관으로 보이는 장교 하나가 손전등을 성우의 얼굴에 들이대며 다그쳤다. 정말 월북했단 말이지? 어디서 왔어? 목적이 뭐야? 성우는 눈을 겨우 뜨고 혼비백산한 얼굴로 그 장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형, 내 형을 만나러 왔소. 장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그를 결박해 트럭에 실으라고 지시했다. 성우는 두 팔이 등 뒤로 묶인 채 낡은 군용 트럭 적재함에 올라탔다. 곧 덜컹거리는 트럭이 깜깜한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성우는 북한군 전초기지로 이송되어 혹독한 취조를 받았다. 형을 찾으러 왔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그는 끝내 탈진에 쓰러졌다. 얼마 후 희미한 약품 냄새가 풍기는 천장을 보며 성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자신이 하얀 시트가 깔린 침상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오른쪽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고 갈비뼈 쪽에는 진통제 주사가 놓여있는 듯했다. 옅은 곰팡내가 풍기는 병동 천장의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십니까? 낯선 중년의 북한 의사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성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여기가 어디요? 내가 살아있소? 의사는 그를 부축하며 나직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평양까지 후송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평양. 성우는 되뇌었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곧 갈비뼈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의사가 놀라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를 모실 분이 곧 오실 겁니다. 성우는 모실 분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일까? 그는 노쇠한 가슴이 터질 듯한 기대감으로 숨을 죽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성우는 심장이 터질 듯 고동치며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 백발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짚은 채 서 있었다. 눈물에 젖은 노인의 눈동자가 성우를 향했다. 주름진 두 볼, 그러나 조금도 변치 않은 이목구비. 성우는 숨이 멎은 듯 그 얼굴을 바라보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다. 성철형님이구나. 그러자 노인은 흐흐 우는 소리를 내며 성큼 다가왔다. 성우아, 우리 성우 맞소인? 북녘 사투리가 어린 걸걸한 목소리가 다정하게 울렸다. 성우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형님, 내 형님, 성철 형님 맞소? 그는 힘겹게 침상에서 몸을 조금 일으켰다. 두 형제는 마주선 채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70여 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맞닿은 형제의 온기에 둘은 말없이 흐느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형의 등을 끌어안으며 연신 말했다. 미안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성철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우 잘못이 아니라 나 그저 아우 살아있어서 고마울 따름이야. 주름진 두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한참 만에 형제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팔을 풀고 마주보았다.
성철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더니 성우의 거친 손등에 묻은 피와 흙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많이 다쳤소잉. 대체 얼마나 고생하고 온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애틋하게 떨렸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어 보였다. 아니요, 형 살아있는 거 보니 된 거야. 다 괜찮아요. 그 순간 성우의 입가로 갑자기 붉은 피가 고였다. 속 깊은 상처가 터진 듯 피가 흰 환자복을 급속히 물들였다. 성철이 놀라 아우 하고 부르짖으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성우는 힘없이 동생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우야, 성우야, 정신 차려라. 성철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다. 병실 밖에서 급히 의료진이 달려 들어왔지만 성우는 이미 형의 팔에 축 늘어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흐려져가는 시야 속에서 가까스로 눈을 떴다. 눈앞에 늙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형의 얼굴이 있었다. 성우는 미소 짓는 듯 입술을 떨었다. 형님아 다행이다. 이제야 얼굴을. 한 줌의 숨결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성철은 눈물을 쏟으며 형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아우야, 가지 마소. 이제 시작이요.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러나 성우의 얼굴에는 평온한 기색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형의 손을 꼭 끌어쥐었다. 평생 보고 싶었어요. 이젠 한이 없고. 마지막 한마디를 끝맺지 못한 채 박성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형 박성철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아우의 얼어가는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북녘의 병실에는 피 맺힌 통곡만이 메아리 쳤다. 70년 만의 상봉은 그렇게 가장 아픈 이별로 끝맺고 말았다. 잠시 후 성철은 흐느낌 속에서 조심스레 상우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하염없이 동생의 싸늘해진 얼굴을 매만졌다. 비록 몇 시간이 채 못 되어 동생은 눈을 감았지만 성철의 눈에는 동생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마치 한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처럼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우야, 이젠 한이 없을 거지. 성철은 이마를 상우의 이마에 마주대며 흐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늙은 형제의 주름진 뺨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혈육의 정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